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이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정말 이거 꿈인지 생신지. 처음에 애가 저한테 약간 그런 SOS를 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다. 나는 남들하고 다른 것 같아. 애가 막상 울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받았던 그 마음의 고통은 정말 그때는 사실 같이 죽고 싶다. 그래서 애하고 애도 너무 힘드니까 엄마 우리 같이 죽자고.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겪는 그 아픔 차라리 내가 몸이라도 더 아파져서 내가 어떤 몸이라도 아파서 해결된다면 제가 아프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같이 울면서 진짜 우리 같이 죽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떻게 내 힘으로 해줄 수 없다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실바람에 부르르 떠는 나뭇잎 소리에 귀가 간지럽다. 저 많은 잎사귀들도 가만히 보면 다 다르다. 모양도, 크기도, 색도. 어쩌면 조금씩 다르기에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답다. 하지만 한 나무에 다른 잎이 달릴 수는 없다. 다른 것과 틀린 것,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김정현 씨가 종로를 다시 찾은 건 오랜만이다. 10여 년 전 동성애자였을 때 닳도록 다녔던 거리다. 이런데 이렇게 조그맣게 간판이 있고 좀 어떤 곳인지 애매모호한 곳, 이런 데가 동성애자 클럽일 가능성이 크죠. 이런 데에서 많이 모여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곳. 종일 인파가 몰리는 종로 거리에 어둠이 내리면 번화한 대로변을 등지고 그들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과 클럽들이 있다. 정현 씨도 역시 이런 생활을 즐겼었다. 초등학생 때 어릴 때 이제 그 같은 반 남자애를 보면서 좀 잘생기고 좀 동정심이 있는 남자애를 보면은 되게 성적인 욕구를 느꼈어요. 몸에 대해서 보고 싶고 성기를 보고 싶고. 근데 어릴 때에도 내가 왜 같은 남자한테 이런 걸 느낄까, 이런 게 되게 좀 이상하고 되게 막연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라면서 더욱더 이제 좀 분명해지고 더 성적인 어떤 욕구와 집착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굳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정현 씨처럼 어릴 때부터 동성에 대한 관심이 가는 것을 두고 동성애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말한다. 선천적이라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단체는 유전적인 요인을 이유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차별하거나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3년 동성애자인 해머가 남성 동성애가 유전자와 관계 있다고 발표해 대서특필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다음에 논문을 써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논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또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두뇌가 만들어졌다. 또 엄마 뱃속에 있었던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 하는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서 만약에 이제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동성애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서구에 동성애 합법화 되었을 때 제일 큰 근거가 뭐냐면 동성애를 어쩔 수 없이 한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 그렇게 해서 서구 교회까지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국 서구가 합법화되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것을 제일 먼저 부각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에서 동성애와 유전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동성애 옹호단체는 계속해서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동성애자들인 과학자들은 계속 지금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면 또 다른 과학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나온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계속 나왔다가 또 번복되고 나왔다가 번복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란 쌍둥이는 유전자도 똑같고 같은 부모 밑에서 모든 선천적 영향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규모 조사했을 때 약 1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조차도 후천적인 영향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안 되기 때문에 선천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님이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지금, 청소년기에 시골보다 도시에서 자랐을 때 동성애 빈도가 높아진다는 설문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라는 환경에 의해 동성애는 학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는 정신과사고 또 인간의 행동이 타고나는 것이냐 학습된 것이냐 뭐 선천적이냐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 나온 논문을 봐서는 동성애 유전자는 발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휴먼 제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인간 모든 유전체 23,000개 유전체를 검색해 본 결과 동성애 뭐 몇천 명, 그다음에 이성애자 뭐 2만 명 하고 비교해서 이 유전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숫자를 하게 하더라도 동성애가 유전된다는 그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 정도의 실험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인간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성격이 예민하다든가 충동적이라든가 무슨 그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든가 하는 거는 동성애자들에게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동성애를 유전하는 건 아니에요. 학창 시절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느끼면서 정현 씨는 혼란 속에 점점 동성애에 빠져들어갔다. 근데 웃겼던 것은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애가 한 반에 2명, 3명씩 됐었다는 거. 지금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어떤 성적인 걸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감정이 아닌 것이, 한 번에 그렇게 한꺼번에 2-3명을 짝사랑한다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욕을 느끼는 거니까. 그 17세까지 조사해 보면 내가 동성애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애들이 뭐 50% 60%가 넘는데요. 그러다가 18세 넘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게 되면 난 동성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8% 넘죠. 다 정리가 돼요. 그 전에 이렇게 입으로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은 청소년 특유의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너무 제약시하면 애들은 그 고정관념에 빠지기 쉬워서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니까,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면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고.
거리는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소음을 멀리하고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골목. 정현 씨가 동성애의 이면을 보여주겠다며 연락해왔다. 지금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한 30분 정도 있다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것 같아요. 종로나 이태원에서 뭐 이렇게 놀고 집에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즐기러 오는 거니까 약간 늦은 새벽 시간 그 정도에 오시죠. 시간이 흐르자 건물을 드나드는 남자들이 자주 보였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저곳은 어떤 곳일까? 정현 씨가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곳은 소위 찜방으로 불린다. 언뜻 찜질방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불특정 다수와 밤새 관계를 갖는 곳이다. 정현 씨는 왜 찜방을 공개하고 싶었을까? 분명히요. 여기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쪽에 있는 인근 주민이나 이 건물에 있는 상점에 있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전혀 이러한 것을 모르죠. 여기가 이러한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곳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안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고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평생 여기에 매여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욕을 해소할 수 없고 그냥 불쌍하고 좀 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저는 예전에는 왔을 때는 이제 가운하고 수건을 줬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건을 2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왜 가운이 없나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달라져서 가운을 입지 않고 좀 여기 이제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는 것처럼 그냥 아래에다가 큰 수건만 두르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위에는 이제 벗고. 좀 특이했던 것은 뭐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안에 옷장 여니까 콘돔 2개하고 이제 이렇게 윤활유 젤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해라. 뭐 워낙에 이제 찐방 에이즈 말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의 몸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성이 되는지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죠. 식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성욕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 동성애자들은 참 이상한 것이 특정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나는 근육질만 좋아한다. 그러면은 근육질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성욕을 못 느껴요.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특성이 식성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식성은 외모를 보고 성욕이 생기는 확고한 취향이다. 식성이 통하는 동성애자를 보면 관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비로소 애정관계가 생기는 동성애자들만의 사랑 방식이다.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는 일종의 사랑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들만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은 더 아름답게 묘사돼 심지어 동정심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식성이 보여주듯 그들의 사랑은 성욕구의 탐닉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성애자들도 이상형이 있지만 이상형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깨어질 수도 있고 뭐 그 못 만날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과 어떤 마음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관계가 나오는 것이지.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절대적으로 식성 우선이에요. 찐방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방이 있다. 동성애자들이 찐방을 찾는 목적이다. 컴컴한 복도에까지 감출 수 없는 그들의 욕망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금 그 신음소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 방에서 지금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2명, 3명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관계를 갖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이 구멍 있는 거? 정현 씨가 말한 화면을 보니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뒷면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판 하나를 그냥 구멍을 낸 거거든요. 그럼 양옆에서 이 구멍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남자의 그 성기 높이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멍으로 성기를 집어넣으면 반대편에서 이제 누군가가 성기를 이제 만지거나 뭐 이렇게 뭐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죠. 보면은 이제 이 밑으로 노란 막 이렇게 그 액체들이 막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 하면서 지금 흘리는 어떤 그런 자국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찐방에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동성애자였던 정현 씨에게마저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찐방. 그렇다면 찐방에서 이루어지는 동성애자들의 관계는 과연 안전할까? 남성 동성애자들의 학문 성교는 곤지름, 변실금, 그리고 임질과 매독 같은 성병들, 나아가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찐방 같은 곳이 성행하는 한 그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좀 이 사람 저 사람 좀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즐기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고 몇 차례 옮겨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성병이 담보가 안 돼요. 성병이 굉장히 무섭게 퍼지고 또 콘돔만으로 성병을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콘돔을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성애자들도 뭐 학문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다 콘돔 쓰는 것도 아니고 관계하다가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성병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한국이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2013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10,000명을 넘었고 이것은 에이즈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매년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 발생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UNAIDS는 2030년이 되면은 지구상에서 에이즈의 유행을 종식시키겠다고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정말 예기치 않게 도리어 빠른 속도로 에이즈 감염이 증가되고 있어요. 2010년 이후에 매년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 발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더니 2013년에는 1년에 1,000명 이상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200명 정도 발생되면서 누적 감염인 수가 15,000명을 훌쩍 넘었단 말이죠. 올해 대한감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준명 교수 연구팀은 국내 HIV 감염 경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라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의 20여 개 대학 및 종합병원이 전향적으로 그리고 또 다기관적으로 코호트 연구 사업을 갖다 벌이는 것인데 2006년에 코호트가 구축이 되었어요. 벌써 10년이 넘게 그 자료가 모아졌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최근에 감염 경로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젊은 연령군으로 갈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연령군에서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은 71.5%로 나타났다.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연령군을 좀 더 세분화하였을 때 연령이 젊을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놀랍게도 18세에서 19세의 10대에서는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양성 간의 성접촉이란 것은 주로 동성애자에서 일부에서 이성 간의 성접촉을 하는 경우를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젊은 층에서 동성 및 양성 간의 성접촉이 이렇게 높게 감염 경로로서 나타난다는 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 정말 젊은이들이 미래의 우리 국가와 사회의 주역임을 생각할 때 이건 우려가 되지, 정말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얼른 죽겠어. 아이고 왜 죽으세요? 왜 죽으세요? 살아야죠. 죽는 날까지 며칠 고통이라서 어떻게 살겠어. 아유 그래도 약 잘 드시고 끝까지 살아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를 매일 돌보는 염한섭 원장. 감사합니다. 염 원장은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사 잘 하시고 다른 데 아픈 데 없으셨어요? 일부 단체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에이즈에 감염돼도 감기, 몸살,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같은 정도의 만성적인 질병에 불과하고 전혀 심각하거나 인간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사로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에이즈는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틀림없이 사망을 초래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에이즈는 사상자만 나타낼 뿐 아니라 많은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을 장애와 후유장애에 시달리며 살게 만드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 등 끔찍한 몸 상태가 되게 되고, 장기간 지속된 동성애 항문 성교로 인해서 대다수의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줄 나오는 정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나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즈가 단순한 질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에이즈의 위험성을 감춰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에이즈는 감염자만의 문제일까? 우리나라는 에이즈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에이즈 환자 총 진료비는 약 4,484억 원,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약 4,122억 원에 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에이즈를 치료하는 현실에서 에이즈가 급증하는 상황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에이즈의 사회적 부담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에이즈 치료비, 에이즈 약값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에이즈에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질환들이나 소위 합병증으로 오는 것들, 또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돼서 뜻밖의 또 걸리게 되는 또 다른 병들에 대한 그런 그 추가적인 치료비는 지금 통계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됐을 때 이걸 다 나라가 감당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에이즈 감염인이라든지 또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강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난관에 이제 처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40%가 채 안 되는 분들만이 규칙적이고 온전한 치료를 받고 있지, 그 외의 분들은 그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에이즈 약값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지역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에이즈 예방이거든요. 특히 청소년 에이즈 예방.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걸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이에 따라 우리는 지금 뉴스와 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거의 들을 수가 없게 됐다.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관련성조차 언급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권 보호, 그다음에 평등 내지 차별금지, 동성혼 합법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동성애자들과 동성혼을 보호하려는 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탄압함으로써 실제로는 부도덕한 동성애가 확산되고 반대자들을 억압함으로써 동성애를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성혁명의 큰 글로벌 성혁명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의 말처럼 이 조항이 금지하는 차별에 역차별이 존재한다. 이는 성적 지향, 인권, 차별 같은 용어들이 한쪽의 권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어의 선점을 통해 건전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분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을 똑같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도한 성행위에 따른 학문성교, 동성간 성행위에 따른 과도한 행복 추구권을 인권이라고 포장을 해놨어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 본래의 특성, 인간 고유의 권리, 인간 고유의 평등권, 자유권, 행복권,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권리들,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헌법 제37조 2항을 뛰어넘는 과도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분들은 이제 인권이라고 보통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 마치 반인권 세력인 양 그렇게 비판합니다. 법은 마침표 하나도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성애 단체가 개입한 자체도 문제거니와 법 자체가 역차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에 따르는 보건적 폐해들, 도덕적 문란들, 재정적인 손실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를 동성애 차별로 봐서 동성애에 따르는 심각한 재앙들과 폐해들을 알릴 자유를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양심이나 신앙 학문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조차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반대자 탄압법, 동성애 반대자 금지법을 모습을 갖게 돼서 동성애에 관한 반대를 일체 금지하는 전체주의 독재 사회가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데 이것이 제정된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의사 상담사들이 자격이 박탈되고 이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 해고가 되면서 고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주례를 거부하고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민형사 제재를 당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문명 선진국에서 동성애 독재법이다라고 하는 야만적인 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양심적인 국민들과 지성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줘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자꾸 이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덕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론이 필요하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가 법으로 보호받을 만큼 동성애의 명함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미 건전한 비판조차 혐오가 되고 차별이 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가 가능한가? 이런 상황에서 2007년, 2010년, 2013년에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옹호와 반대로 나뉘어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 혐오 표현 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자기 혐오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받는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동성애자들도 변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남성 간 동성 행위는 에이즈의 주 위험군이다라는 표현도 그들에게 듣기 싫다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차별적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반인권적인 사람으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도 차별을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한 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회를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이 동성애라는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카투사 사병이 동성애 성남의 업소를 서울 강남에서 1년 가까이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상의를 벗은 접대부 남성의 사진과 함께 서비스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성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금지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선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바로 군대이다. 자, 작년 2017년 말까지 돼도요. 벌써 뭐 200건 이상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군대 내 성폭력 건수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사들 간에 동반입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반입대 제도는 원래 부대에 새로 전입 가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같이 동반입대라고 지었는데 지금 게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 가지고 같은 부대에 이제 전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소에서 또 근무서다가 또 내무반에서 생활관에서 이렇게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이런 유형도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앱을 통해서 서로 인접 부대끼리 또 안 그러면 지역 간에 이렇게 하는 사례인데요. 문제는 상급자에 의해서 하급자에 의해서 이렇게 성폭력으로 강제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좀 그래도 밝힐 수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합의에 의했다고 하면서 밝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을 해보면 군대에서는 합의라는 존재 자체가 합의라는 말 자체가 거의 성립이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군대는 일단 환경이 일반 사회하고 틀리게 이거는 계급 사회입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합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력에 의한 학문 이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부대 내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인권 침해라고 규탄하고 군형법 조항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키자며 군 형법까지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군인권센터뿐만 아니라 동성애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있을까? 군형법 92조 6이 반드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먼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누구나 다 군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군형법 92조 6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그 부모들은 아마 군대 안 보내기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대군 불신이 일어날 거예요. 왜? 지금 군대 내 동성애가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군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정말 국민에서 대군 신뢰적인 측면에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군형법 92조 6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됩니다. 동성애 확산은 군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에도 미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순결한 성을 사는 방식이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이 어플에는 바터 말벌을 구하는 글이 매일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전화번호도 안 나옵니다. 이분들의 글을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그리고 젊으니까 성적 쾌감이 크겠죠.
근데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알아요, 그게. 근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간에 지금 여기서 활동하는 이 공간에 교복을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텀 알바는 시세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학문성교라는 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전립선을 건드리는 쾌감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의 세계에 빠지는 겁니다.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애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과연 동성애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김선욱 씨는 2년 가까이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동성애를 벗어나기 위한 상담과 케어를 위해 아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다들 이제 말리잖아요. 이제 부모님도 이제 말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이제 원래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동성애는 좀 약간 꺼려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어른분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도 했었고. 선욱 씨가 이곳에서 상담을 받는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너무 갈 길이 먼 것 같고 막 너무 막상 먹으니까 더딘 것 같고 그래도 잘 이기는 그 마음이 내가 듣고 싶네. 동성애적인 탈동성애 상담을 하는 박진권 씨. 그도 에이즈까지 감염될 만큼 오랜 동성애자였다. 몇인 것 같아. 이제 다 날아간 것 같아. 그래서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왜 동성애를 벗어나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내 스타일인 거야. 그리고 나도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었어. 힘든 노력 끝에 동성애를 벗어났을 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탈동성애를 돕기 위해 일하는 걸 선택했다. 동성애가 선택이듯 벗어나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의지를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려고 한다. 자기야, 큰애는 괜찮아? 이제 안 울어? 조금 달래지면은 여기 합주실로 올래? 왔어? 박진권 씨에겐 아내와 가정이 있다. 탈동성애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아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하고 남편을 이해해주고 뭐 아시겠지만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전혀 저에게 스트레스 준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이고 또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애는 너무 잘생겼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는지 세상에서 연예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웃은 것 같은데 지금 돌이 지났는데 항상 스마일맨이에요. 근데 고민이 없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다시 그 생활에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이제 걱정된다면은 우리 2세가 건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신랑이 건강하게 또 오래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신랑 안에 있는 의지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 부분들이 같이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 사람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서로를 믿고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많은 힘을 주고 있다. 원래 모습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타의 동성애가 결혼하기 쉽지 않을 텐데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되게
도전이 된다고 할까요?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제 그 둘의 결혼만 허락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거를 이제 믿게 되고 동성애 안에 그런 쾌락이 있다지만 매일이 고통이거든요. 매일이 정말 암흑이고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진짜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삶이 검은색이다. 지금은 하얀색을 넘어서 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색이 아닌 빛이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 상담할 때 그런 아이들 만날 때 적지 않게 도움을 저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뭐 동성애로 씨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어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그러한 과거들에도 불구하고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용납을 받고 어떠한 새로운 시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청년들한테는 그게 되게 굉장히 감명 깊은 것 같더라고요. 주위의 이해와 배려가 동성애를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부부는 보여주고 있었다. 확실히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더 이제 빨리 빠져나오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 또한 지금 많은 씨름 가운데 있지만 이제 같이 이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저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분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붙어서 도와주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필요하고 특히 애정 결핍을 통해서 동성애로 진입하게 된 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사면 초과에 있었다. 그때 당시 내가 정말 가짜 사랑이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동성애를 굉장히 많이 그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매체로부터의 단절, 스스로 끊어내는 거, 의지적인 부분, 교육,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 그리고 신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동성애 탈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강순화 씨. 그녀는 넉넉한 웃음으로 늘 주위를 기분 좋게 만든다. 강순화 씨의 하루하루는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 2막이다. 그녀는 30년 동안 레즈비언으로 살았었다. 좀 남자분들이 과격하신 분들 좀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남자들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그 생각들이 딱 생기니까 저는 좀 그 동성애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좀 더 부드럽고 괜찮은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여자들,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서 부드럽고 괜찮은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강순화 씨는 현재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는 여학생들을 돌보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있다. 그녀가 동성애를 벗어나서 더 이상 같은 여자를 탐닉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나중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순수한 사랑만 추구를 한다면 제가 나중에 그냥 얘랑 그냥 서로 공감대 갖고 대화만 하고 잘 때도 손도 잡고 이게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만족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얘를 만났을 때 성관계를 갖지 않고 얘랑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만나기 싫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타고났다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동성애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막 타고났다, 선천적이다라까지는 깊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땐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거에 굉장히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뭔가 깊이 수렁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불안한 삶을 더 계속할 순 없었다. 치유 상담과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여러 노력을 하다가 이곳에서 그녀보다 먼저 동성애를 벗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동성애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순아 언니는 되게 순수하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도 저희가 20대인데 20대랑도 잘 어울릴 만큼 되게 순수하시고 되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도 사랑으로 그냥 품어주시는. 같이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언니께서 동성애 싸움에 이제 집회도 다니시고 또 채널도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들으면은 맞다, 언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받으신 분이었지, 언니가 복음으로 삶이 변했었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왔었는데 같이 생활하면서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니까 깨질 것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이미 그 바뀌어진 삶이 너무 당연해서 전혀 그런 위화감이 없었어요. 네. 동성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순아 씨는 쾌락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그 죄책감을 억누르지 못했을 때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사귀는 과정 중에 죄책감이 그냥 계속 쌓여갔던 거죠, 저한테. 그게 어느 시점에서 딱 폭발이 된 게 그게 바로 공황장애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과에 가서 이제 약을 먹고 그 약을 먹으면서도 또 동성애를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거기서 진짜 동성애가 중독이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그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이라는 걸 이제 안 이상은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성애라는 중독을 끊는 것이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었지만 곁에서 손잡아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됐다. 그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제가 동성애를 했구나. 이게 너무 선명해지면서 제가 오해로 터지고 정말 엄청나게 그때 회개를 했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제가 정말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도 정말 기쁨이 그대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지금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강순아 씨와 박진권 씨는 동성애자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의 실체를 모른 채 막연한 동정심을 갖는 것과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다. 저는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가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자유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았잖아요. 저는 이 길이 얼마나 옳고 기쁜 길인지 너무나 알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온 뭐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정말 빠져나오고 싶은데 쾌락에 이미 너무 빠져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동성애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 아닐까.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냥 그 아이들이 보면서 실제로 저희가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고 이랬거든요. 저희 가정하고. 그랬더니 형 이런 게 결혼 생활이면 하고 싶어요.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참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오픈할 때 쟤네들이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저희도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더 새로운 마음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랑이 변화된 모습을 제가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 삶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라이프와 어떠한 문화와 컬처와 이런 걸 즐기는 것이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이 행복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 합리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나은 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는 운명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이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동성애는
이제 우리 사회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선택했을 때 역시 그 책임이 따를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진국 사례에 보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근친상간, 소아성애, 어린아이랑 성행위하는 것, 동물과 성행위하는 수간까지도 이어져서 다 합법화가 돼서 유럽은 지금 여러 나라가 수간 매춘이 합법화가 된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2013년 동성결혼법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자기네들 좋으면 하라지 하고 관심 없어서 통과됐는데 14년부터 자녀 교육에서 동성결혼이 이제 지지되고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고 막 그러니까 뒤늦게 부모들이 반대했지만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어떤 모 중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성적 소수자가 나왔다고 활동을 해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손을 잡거나 어떤 키스를 하려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항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일반 학부모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법제화가 돼서 학교 교육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동성애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선택과 책임의 기로에 서 있다.